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종광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종광 교수님은 철학을 제일 많이 공부하신 분인데 제가 항상 이렇게 놀립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플라톤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철학하시는 분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했는데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한숨 넘으시지 마십시오.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정말 사람을 괴롭히고 또 고뇌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았는데 너무나 문제가 복잡하게 막 얽혀 있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이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정말 때려 따라서는 뭐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65세 이상은 좀 정치에 대해서 냉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우리의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 이랬는데 제가 생각에 갑자기 정치가 후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분통도 터지고 이게 예. 어려운 얘기인데 예. 하여튼 요새는 얘기하다 보면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참 안타깝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얘기로 우리 사회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그 왼쪽 오른쪽 따지는 거는 정말 뭐 20세기 초? 아니 20세기 중반? 뭐 이 정도까지는 그 구도를 통해 가지고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의 적실성을 가질 수 있었지만은 사실은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그걸 나누는 거는 정말 정치 발전은 물론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소위 미래파냐 후진파냐. 네. 이걸 갖고 따져야 되는데 물론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지금 후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틀림없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와 같이 좌우 갖고는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변화를 포착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새로운 어떤 이념적 대립 구도를 다시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철이력 우유마켓에서는 왼쪽 오른쪽에 대한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갈 거냐 서 있을 거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플라톤 선생님이 하여튼 철학자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궁금한 게요. 요새 싱귤러리티 시대가 저는 이미 됐다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 이렇게 기술 발전이 심한데 우리가 소위 그 산업혁명 시기에 그때 그분들도 굉장히 기술 발전이 막 되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심지어는 뭐 러다이트 운동까지 일어났으니 그 당시에 또 철학을 하셨던 분,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무엇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 1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이제 영국을 필두로 해서 일어나는 것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1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어떤 시대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과 산업이라는 것이 그런 정도로 사회 변화를 촉진시키면서 등장한 적이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은 솔직히 그 기술과 또 기술이 일으키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철학자들은 그 종래의 철학적 전통에 따르면 뭐 기술이라든지 경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자기들의 연구의 영역 속에 속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본격적인 연구는 못했었죠. 물론 이제 한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칼 마르크스가 대표적인 경우죠. 칼 마르크스는 한편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경제 철학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와중에서 놀라울 정도로 그 기술과 산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통찰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담 스미스가 기술까지는 깊이 있게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지만은 또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외의 철학자들은 오히려 새로운 가치 발견에 몰두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는 무엇을 주장들 가장 하셨나요? 중요한 것이 이제 자유였죠.
자유. 예, 예. 뭐 그 시대가 이제 봉건 시대 끝나고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가 오니까 그렇죠. 새로운 가치가 이런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유를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봉건 귀족제가 이제 몰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역사의 기류가 등장을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소위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굉장한 지식인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사람들이 절감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휴움도 그렇고 영국 쪽에서는 또 존 스튜어트 밀,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유론. 또 유럽 본토 이 대륙 쪽에서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했지만은 진짜 깊이 있는 연구를 본격화시킨 사람은 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에 이르러서는 자유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가 거의 뭐 형이상학적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럴까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뭐 헤겔, 또 피히테, 뭐 피히테가 먼저죠. 피히테, 뭐 쉘링, 헤겔, 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유에 대해서 거의 구도자적 수준으로 탐구를 진행을 해서 우주 전체를 자유의 발전으로 이해하는 그런 아주 철학에서는 그걸 이제 뭐 존재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쉘링 같은 사람은 소위 그 사변적 우주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원래는 이제 사변적 물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사색을 통해서 우주 전체를 자유가 실현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도 계속 그 차원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될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에게는 접근하기 힘든. 저 꼭 알아야 되나? 그렇죠. 예, 그런데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환경 위기, 또 인류세, 뭐 또 제6차 대멸종, 뭐 이런 것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그 쉘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논의한 자유의 문제, 그 자유를 인간의 자유만 볼 것이냐, 우주 전체의 자유를 볼 것이냐. 어느 정도 제한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 네, 그렇죠. 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지금 오히려 절실하게 논의되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기술에 대한 어떤 가치보다도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논하는 것이 훨씬 필요했겠네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오히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게 말이죠. 좀 기술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상 기술이 역사를 장악했다고 할 정도로 위력이 거의 뭐 절대적이라고 할까요? 지금은? 맞아요. 예. 아주 겁이 나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싱귤러리티 시대가 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데, 일전에 우리 교수님하고 저희가 얘기했을 적에 아자왕 하지 않았습니까? 이세돌 기사하고 2016년도인가 이렇게 그렇죠. 바둑을 두는데, 이세돌 기사 앞에서 바둑을 두는 남자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대만 분이신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기사분은 딥마인드가 시키는 대로 바둑돌을 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저런 상태의 인류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아자왕이 되면 안 되는데, 기계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를 16년도에 보면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8년, 9년 되면서, 야, 이거 끝장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인간의 자유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를 기술 가지고 다시 또 한번 곰씹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실 2016년에 그때 잘 기억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강연 같은 거 다닐 때 그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 대결을 보면서 이제 미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세돌하고 알파고만 주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거기서 인류의 미래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준 존재는 사실은 아자왕이었죠.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었어요. 뭐 아자왕 같은 사람한테 주목하고 있냐. 아자왕 이름을 기억도 못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 주목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주목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요새 인간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할 정도로 기술의 발전이 거의 모든 곳에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을 인간보다 잘 해내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오히려 일을 잘하는 거고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챗GPT 말을 듣고 일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인간 스스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 여기 지금 제가 챗GPT를 켜놨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좀 물어봐가면서 저희가 지금 둘이 있지만 사실은 제 사람이 아니고 네. 두 사람과 기계가 하나 그렇죠. 있는 셈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그 아자왕을 걱정하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제 느낌에는 이 챗 GPT를 가지고 원고를 제가 쓰거나 같이 얘한테 물어봐가면서 자료를 받기도 하고 정리를 하기도 하는데 있으면 편하기는 편하거든요. 당연하죠. 엄청 네, 편하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아자왕이 남의 일이 아니다. 저도 아자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싱귤레리티 시대에 옛날에 산업혁명 시대에는 철학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두 경제학자, 그분들 경제학자이면서 철학자죠. 철학자죠. 칼 막스는 막스도 철학자였고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도 원래 철학과 교수였어요. 예. 그 두 분의 철학자가 얘기하는 내용들은 그래도 경제와 관련된 기술이 들으면서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자유에 대한 얘기를 자유에 대한 했다. 얘기를 하거나 네. 과학에 또 관심이 많았죠. 기술보다는. 기술은 이건 좀 그때 역시 철학자들은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어떤 지적 담론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 문제에 사실 제대로 들어가려면 현실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것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철학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카데믹한 주제에 머무르다 보니까 그래서 산업혁명 시기에서도 기술이라는 것에는 철학자들이 거의 관심이 없었고 다만 과학이 어느 정도의 진리성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과학의 진리성에 대해서 논하다. 과학은 다 대부분이 아니고 과학은 다 맞는 거 아닌가? 아니,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과학을 진리로 인정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철학의 과학을 도입하려고 하는 입장이 많았지만은, 칸트 같은 그 대륙 철학자들은 과학의 진리를 인정하면서 그 한계를 동시에 성찰해내는 그런 좀 더 이렇게 메타 차원의 연구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과학에서 철학에서 그러니까 칸트의 철학의 내용, 칸트가 주장하시는 칸트 선생님이 칸트가 아니네. 칸트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칸트가 얘기했던 것은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현상계에만 타당한 그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진짜 인간의 삶에 중요한 그걸 이제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형이상학적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뭐 도덕이라든지 인간의 자유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과학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그런 거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과학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되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적인 통로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은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칸트가 중요한 어떤 철학적인 실마리를 찾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술. 아주 그 숭고한 감동을 받을 수 있다, 예술에서. 이제 그런 것에서 과학에 접근할 수 없는, 그 과학을 넘어서 있는 그 영역을 철학적으로 논의하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철학자들이 조금씩 20세기 초에부터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 철학이라는 분야가 성립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20세기 중반부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20세기 초반에 예를 들어서 뭐 에른스트 카비라든지 이런 독일 철학자들이 정식으로 이제 기술 철학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정말 그 타이틀을 걸고 철학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중엽에 그리고 2차 대전 전에 에른스트 카시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기술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에른스트 카시르는 유태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치의 이제 탄압을 받으면서 이 기술과 정치와 신화가 어떻게 결합을 해가지고 나치즘이라는 전체주의를 만들어내는지. 그걸 또 해석하셨구나. 그거 이제 소위 말하는 미스 오브 스테이트라는 책이 있는데 국가의 신화라는 책인데 거기서 어떻게 기술과 이 신화가 결합을 해서
이게 전체주의로 이게 돌변하는지 아주 날카롭게 분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에르스 카시르 같은 그런 철학이 지금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잘못한 기술이 그런 전체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어우, 그거 예. 아주 그 아자황을 그렇죠. 보면 어, 아, 저거 우리 사람이 뭐야?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그렇죠.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지금의 시스템이 뭐야? 이런 시스템이 좋은 거야? 사회 그렇죠, 시스템이 좋은 그렇죠. 거야? 다른 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그런 책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해안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얘기가 조금 딴 데로 흘렀지만은, 소위 말하는 그 철학자들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시작은 20세기 초부터였고, 본격화된 것은 20세기 후반, 특히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또 이 기술에 관해서 아주 짧지만은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담은 그런 에세이를 발표한 적이 있고요. 아무튼 그 이후로 점차 이제 기술에 대한 관심이 철학에서도 좀 이렇게 증가했었는데, 여전히 대학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기술 철학을 가리키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만 좀, 맞아. 저하고 몇 분만 좀 가리켰었죠. 왜냐하면 철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 얘기,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옛날 고전 이야기는 뭐 많이 해주시는데 최근 얘기들은 안 그렇죠. 해주시고 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적에 거기에는 이 기술이라는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논외로 하고 옛날 이야기를 그렇죠. 하니까 조금 답답하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까? 라는 퀘스천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을 그냥 고전으로서만 연구를 하면 일종의 그것은 지식 박물관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얘가 다 알아요. 그렇죠. 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고전을, 그 현실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활용할 것이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고전을 읽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뭐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고전을 고전으로 연구하는 것이 고전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이 밑거름이 되긴 하지만, 너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면 지식이 박쥐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박물관에 전시해 놓는 지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젊은 학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의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아마 젊은 철학자들은 비교적 과거보다는 그 기술의 문제에 좀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그것은 아주 좋은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지금 이 사회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걱정, 그 다음에 기대, 그 다음에 사회를 보는 눈이 저희 또 일반인들이 보는 눈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시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좋습니다. 어쨌든 그 기술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의 변인으로서, 그러니까 드라이빙 포스로서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 나가야 될지 하여튼 철학자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말이죠. 지금 최근에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 흡입력, 이거는 거의 뭐 블랙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닭이 먼저 달걀이 뭔지 모르겠는데 20세기 후반부터 기술과 자본은 서로를 블랙홀처럼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어마어마한 자본이 기술에 투입이 되고 또 기술이 발전을 이루면서 어마어마한 자본 증식을 이루어내고, 사실 20세기 후반에 등장했던 모든 기업들을 보면 그 이전엔 이름도 없었던 기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뭐 순식간에 자본을 흡수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발전을 이루게 되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비교적 정치는 약간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트럼프가 특히 머스크하고 일종의 혈연 동맹 비슷한 걸 맺음으로써 사실상 기술, 자본, 권력이 완전히 어떤 일체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고요. 이 상황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볼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냐, 이게 정말 지금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이제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의 서로 이게 짝짝꿍
이 과정을 좀 시작을 하셨는데, 그거로 들어가기 전에요. 아까 그 결국 자본이 기술에 투자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다른 자본을 또 끌어들이고 이런 과정에서 남아있는 생산 요소가 뭐냐면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해가지고는 이건 뭐 이제는 뭐 어떻게 경쟁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도 노동력을 지켜야 되는데 좀 더 우리의 노동력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렇죠. 머리로. 그러니까 창의력으로 가서 상상력을 가지고 창의력을 만들어내고 창의력이 또 다른 기술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 기술이 자본을 끌어들이고 뭐 우리가 이런 그 삼각관계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좀 주장하고 싶은 게 인간이 우리가 아자왕이 안 되려면 좀 더 창의력인 인간으로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계몽주의가 한번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인간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과거의 계몽주의는 일부 엘리트들이 이끌어갔던 거거든요. 계몽이란 말 자체가 이 무지한 인간들을 각성시키고 깨우치겠다. 누가? 일부의 잘난 인간들이. 이거였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교육제도가 좀 대중화되고 민주화되고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교육의 혜택이 많은 사람이 받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 근대의 그 어떤 역사의 흐름에 잘 동참했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비교적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근대의 어떤 역사의 흐름에 잘 동참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대화를 좀 그리고 나가서는 이제 현대화도 성공적으로 이뤄낸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사실은 엘리트와 무주한 대중의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대중이 무식하지가 않아요. 그럼요. 전문가라고 해서 똑똑하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얘는 빼놓고 보더라도 일반적인 대중도 자기 분야를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얼핏 그냥 사회적으로 통칭하는 전문가는 어떠한 양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은 이 전문성도 상당히 좁은 전문성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 그 어떤 일부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한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통용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요. 다만 자기 계몽이 필요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계몽시키는. 스스로 자꾸 학습하고 그렇죠. 공부하고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거는 제가 이 천일영 오이마켓에서 계속 주장하는 그렇죠. 건데 나다움을 가지고 나를 개발을 하자. 그렇죠. 그리고 이 개발한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렇죠. 매우 독창적이니까 그렇죠. 이런 독창성을 가지고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아자황이 안 되는 방법이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아주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지금 그 챗GPT가 하고 있는 거는 어마어마한 독서량을 가진 인간이 순식간에 자기의 독서한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어떤 메시지? 이런 걸 첨가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독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인공지능은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우리가 이제 인간을 뭐 생물학적으로 볼 거냐, 물리학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물리학적으로 보나 생물학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동물이거나 뭐, 아무튼 그 물질체에 불과하지만, 사실 철학적이나 인문학적 차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도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공식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게 창의성의 원천이다.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요즘에 강조하는 것은 창의성에 기죽지 마라. 창의성을 얘기하면 다 기죽어요. 나는 없는데. 그런데 그 한나 아렌트를 예전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지만 그 한나 아렌트가 아주 멋있는 말을 했죠. 모든 인간은 기적적이다. 네. 기적적이다. 네. 모든 인간의 탄생은 기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라틴어로 이니티움 예, 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 새로운 탄생이라는 얘기죠.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의 탄생이 기적적인 이유는 과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존재의 탄생이기 때문에. 유니크하다. 그렇죠. 유니크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크한 건 결국 뭡니까? 다 독창적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 인간의 존재 자체가 창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 이걸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존경심.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거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상한 엘리트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공부 잘하는 몇 명 빼놓고는 다 별 볼 일이 없고 창의성도 없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 여전히 우리 사회는 뭐 엘리트 중심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학교의 서열화 이런 거 전부 지금 여전히 정말 20세기 초반부터 구축된 그런 그 일종의 서열 제도 그것을 그대로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빨리 우리가 이 엘리트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엘리트다. 내지는 엘리트란 말을 아예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이 기적적이다. 한나라한테 얘기처럼. 기적적이다. 아, 모든 사람은 경이롭다. 예. 그런데 말이죠. 그 한나라가 얘기했던 그 이뉴티움을 상표로 도입한 데가 있더군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요? 현대 자동차에 네. 그 수소 자동차의 컨셉트 카라 그러죠? 네. 그 모델명이 이니티움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얘가. 오이구야. 야,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현대가 드디어 철학 단어, 그렇죠. 철학자의 단어를 갖다가 사용할 정도로.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요새 좀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다고 느꼈는데. 아니, 그저께 뉴스 보니까 31조 우리 정 회장이 거기다가 투자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 투자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한 컨셉을 좀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 아이오닉 하면서 자동차는 거주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개념이거든요. dwelling. 거주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주를 그냥 일상적으로 쓸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서식과 구별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는 겁니다. 서식은 동물이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거주하고. 인간은 거주. 근데 인간을 서식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서식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자리에 못 와 있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식하려면. 참. 요새 고양이처럼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 그 수거통에 가면 먹을 거 많아요. 우리가 거주하기 때문에 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거주는 뭐냐면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게 거주거든요. 아니, 그래서 인티움이라는 컨셉이 등장했다. 그것도 놀랬고 대단하네. 또 그 현대 자동차의 그 자동차 내부 공간을 거주 공간으로 설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아이오닉 5라든지 뭐 기아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보면 선전이 달라요 요새. 예, 그거 보실 필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렀는데. 네네. 예, 그러니까 인간은 기적적으로 탄생하는 존재고, 그래서 모두가 이미 창의적일 수밖에 없다. 자기 삶을 사랑하라. 응? 거기에 중요점이 좀 있다는 거죠. 오래간만에 이 교수님 모셨는데 이 교수님하고 역시 이 마이크만 틀어놓으면 자동으로 이런저런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싱귤러리티 시대가 온 것 같다. 우리 인간 아장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결론을 조금 낸다면 우리 인간은 이제 독창성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새로운 계몽주의가 필요한데 옛날 같은 계몽주의가 아니고 이제는 또 다른 계몽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자기 계몽, 스스로 계몽하는. 스스로 계몽하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술도 좀 더 많이 학습도 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고민해보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예를 들어주신 게 현대자동차가 아마 거기에 하나 아렌트를 또 공부하신 분이 있었을 글쎄요, 것 제가 같아요. 놀랐어요. 야, 그래서 어떻게 저 컨셉카 브랜딩을 저런 철학적인 개념을 했을까? 네? 아니 그래서 그럼 이제 저희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침 트럼프 얘기로 연결이 된 겁니다. 아니 며칠 전에 백악관에서 사진 찍는데 보니까 우리 정 회장님 거기 가셔가지고 또 31조 이렇게 딱 사인하고 여기다 투자하겠다. 이야, 저거 참 대단하다. 그리고서는 우리나라한테는 또 뭐 31조를 또 여기도 투자하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새로운 리더가 또 태어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더군다나 이거 한나 아렌트의 모든 인간은 기적적이다. 그 다음에 이니티움 뭐 이런 컨셉이 거기에 등장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자꾸 새롭게 보이네요. 네. 근데 트럼프 시대 이것도 골치 아픈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트럼프 시대는 정말 좀 당혹스러운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아니, 이제 얼마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거의 또라이다 이렇게 뭐 표현도 했더라고요. 저도 뭐 힐러리에 좀 동의하는 입장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욕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현실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뭐 무력으로 저항은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사실상 현실적인 권력의 어떤 장악을 인정을 하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오히려 이거를 현명한 방향으로 이끌어갈까? 이거를 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트럼프가 굉장히 위기는 위기고 리스크는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적어도 그 끔찍한 전쟁을 겪었던 유럽의 지식인들이 정말 그야말로 여러 가지 정말 피로 쓰는 그 책으로 그냥 정말 각혈하듯 호소를 해가지고 뭐 인권이라든지 또 다양성, 관용 이런 가치들을 간신히 이제 그 구축을 해냈는데 이게 그냥 일거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정치가 한 100년은 그냥 거꾸로 가는 가치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러면서 그럼 100년 전은 뭐냐? 이게 제국주의 시대였거든요. 오히려 이제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리고 오직 그 강자를 위해서만 모든 것이 존재하는. 뭐 기술이니 과학이니 뭐 자본이니 모두 강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이런 시대로 이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조짐이 보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일론 머스크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새로운 희망이었죠.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던 이유가 사실은 정말 대멸종의 어떤 위기로 치닫는 현대 문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 만들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각광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역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본인은 역진이라고. 본인은 역진 안 하는데. 근데 기술로서는 발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떤 가치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역진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일론 머스크 내부에 이미 제국주의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사실은 추구하는 방향에 극단적으로 다를 수도 있는데 한쪽은 굉장히 기술지향적이고 이 트럼프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익 중심한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익만 차리면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시대적인 그런 어떤 그 경영자였는데 이 둘이 공유하는 부분이 사실 제국주의적이었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국가 차원에서의 제국주의를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많은 이들이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날 텐데 기업은 사실은 제국주의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메타라든가 큰 그렇죠. 회사들 보면 아마존이라든가 보면은 이 결국은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나라 법에 대해서 실적 어긴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걸 잘 활용한다든가 어떤 때 필요하면은 대통령을 동원해서라도 바이든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바이든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올 때 사실은 뭐 청와대부터 가고 뭐 용산부터 가고 뭐 이렇게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삼성전자부터 가고 끝나고 갈 적에는 현대자동차랑 인터뷰하고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을 앞에 세워서 약간의 제국주의화 시키는 거를 같이 이제 2인 삼각 체제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국주의 기업은 뭐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러니까 정치적인 개념을 도입을 하면 제국주의적이고 또 계약이나 이런 그 개념을 도입하면 이제 스케일업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글로벌라이즈 한다고. 글로벌라이즈하고 스케일업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이 스케일업이 잘못하면 글로벌리제이션이 잘못하면 제국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걸 제어를 해왔었죠. 예를 들어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그 독과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정책적으로 나름대로 비중을 두고 있었고 또 유럽 같은 데서는 소위 IT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독점 지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곤 했었는데 이게 트럼프가 딱 올라오면서 완전히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AI 개발하는 거 보면은 유럽에서의 어떤 제한 속도를 둔다든가 그렇죠. AI와 관련된 어떤 윤리적인 이슈 얘기하는 거하고 미국하고는 좀 그렇죠.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저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철이나 오이마켓에서 좀 주장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네들이 움직이는 거는 저기는 큰 나라니까 저기는 큰 기업이니까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자. 우리도 우리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이 스타트업들이 좀 더 이 우리나라 안에서의 무슨 뭐 대단한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도 전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겠다고 좀 꿈도 꾸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응원도 해주고 또 지원도 해주고 해야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멀티내셔널 컴퍼니들을 이걸 어떻게 좀 잘 막을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바깥으로 좀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쉽게 나가서 우리의 경제 영토를 좀 늘릴까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야말로 철저히 이슈가 아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적어도 20세기 말과 21세기에 소위 정보화에 아주 적극적으로 잘 동참을 해서 또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뒷받침했던 것이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였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화와 정보화는 같이 가는 거였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지 않았었다면 그리고 그전처럼 군부 독재가 있었다면 IT 기업 갖고 우리가 뭐 발전할 수 있었겠어요? 정보가 자유롭게 순환되고 또 그것이 문화로 이렇게 응용이 되면서 한류 문화도 만들어내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른 것인데 근데 그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커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점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고 또 국제 분업, 서플라이 체인이 사실 국제적으로 좀 산포돼 있고 그런데 지금 미국이 다 독점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1세기 초엽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뤄냈던 그 정보화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등장해서 지금같이 세계적인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독보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사실 미국 예는 없잖아요, 이런 나라, 이런 데가. 없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더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미국이 그때 클린턴 시절이든지 이럴 때는 소위 세계는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이러한 어떤 철학을 갖고 있었지만은 물론 이제 겉으로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걸 굉장히 주장을 해왔던 것이 미국의 정책이었는데 지금은 아메리카 퍼스트 아닙니까? 모든 것을 미국으로 집중시키겠다 그런 건데 물론 이제 미국의 입장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제조업을 전부 바깥으로 내놨더니 국방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배도 지금 못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도 위기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상태예요. 그것도 한편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왜 저러나? 왜냐하면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지금 트럼프가 왜 저렇게 미친 짓을 하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못 찾을 테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중국이 제조업 1등 국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인 위기가 터졌을 때 무기를 만들 때 미국이 설계해서 제조업 어사해 이거죠. 예. 그런 거 따져보면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국내로 이렇게 불러들이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면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동시에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들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머리가 많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네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거기는 한 40년 하나요? 한 4년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4년 하는 거니까 앞으로 한 2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좀 세게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여튼 현명하게 좀 대처하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기업은 31조 투자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가 방법인 것 같고 우리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도 빨리 경제적인 영토를 우리가 좀 넓혀 나가려고 하면 하여튼 글로벌로 나가는 거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낮에도 뭐 잠깐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자란 스타트업이 글로벌로 나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젊은 기업인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30대 후반, 40대인데 이 친구들은 이미 이제 마인드는 글로벌라이즈 돼 있더라고요. 그게 상당한 어떤 잠재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21세기 초에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성공해가지고 우리가 훌륭한 정보화를 이루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은 그때 당시 스타트업을 이룩한 그러한 그 선배,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를 일으킨 사람이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 마인드는 훨씬 글로벌라이즈돼 있고 시각이 넓고 또 용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좋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고양시키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런 그 정치 사회 시스템 이걸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스타트업들도 글로벌라이즈 해야 되고 글로벌라이즈 하려더니 지금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냥 한 가지 좀 더해서 글로벌로 파트너를 잘 구해라. 빨리 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글로벌 파트너가 같이 일하자고 그러고 뭐 투자하겠다 그러면 빨리빨리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서 해가지고 막 준비해서 스케일업 한 다음에 글로벌로 가는 이렇게 리니어 모습으로 가면 안 되고 중간에 파트너하고 이인삼각을 잘하든지 아니면 파트너한테 좀 비싸게 지분을 많이 팔고 그 회사를 글로벌에 가서 키우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영토를 저희도 트럼프 시대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력, 소위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지금 정말 젊은 사람들 간의 그 기업을 매개로 한 연대? 예.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뭐 돈을 벌려는 목적보다는 돈과 함께 사실은 그 미래를 향해서 좋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 젊은 기업가들의 그 앙트로프레너십이라고 그러죠. 기업가 정신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은. 모두 다 쫄딱 망하는 거죠. 아자왕 된다? 아자왕이 되고 또 참 불행한 일인데 인간이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면 그걸로 맨날 전쟁을 먼저 해요. 예컨대 이제 확인해 보려고. 농업혁명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수렵 채집 시절보다는 상당히 먹고 살기가 편해졌던 겁니다, 그게. 네. 근데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뭐 춘추전국 시대, 동양에서는 그런 것이고, 뭐 서양에서도 얼마나 중동 모든 면에서 먹고 살 게 풍부해지면 전쟁부터 해요. 네. 그리고 철이 발견되면 그거 갖고 무기부터 만들고.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요새 그런 조짐이 보이잖아요. AI가 등장을 하면서 초기에 AI가 등장했을 때는 무기는 절대 안 된다.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무기 안 만든다. 그 다음에 카이스트가 그때 어떤 기업하고 약간 무기 개발에 같이 있다가 그게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고 그래서 카이스트가 공개적으로 선언한 적이 있죠. 우리 AI 연구를 하되 절대 이건 무기화 안 한다. 근데 지금은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이 심상치 않게 AI 갖고 지금 무기화하고 있는 그런 게 보이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그런 규제를 지금 다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AI를 통한 어마어마한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위 AI 최전선에 있는 또 그것을 사업화하는 기업가들이 그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갖는 게 그들에겐 너무나 과중한 부담일지 모르지만 맞아요. 예. 네. 그들에게 역사가 맡긴 어떤 책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어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자본 투자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새 하도 경제가 어렵고 투자들을 하는데 좀 쉬운 쪽으로 투자들을 너무 하다 보니 그 방향으로 돈의 흐름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MBK가 홈플러스 인수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돈을 이렇게 벌지 말고 좀 더 기술 개발에 좀 투자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좀 더 투자를 하고 또 그런 젊은 세대들이 도전할 수 있는 쪽에다가 좀 자본이 좀 가야 되는데 우리 자본을 많이 가지신 금융계에 있는 분들에게 또 방송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그런 쪽으로 혁신을 좀 더 일으킬 수 있는 쪽으로 돈 투자를 좀 해보시지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정치적으로도 사실 그러한 투자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형태로 그 제도를 만들고 그 자본 투자 생태계를 만들고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한테 선의로 투자를 해라라는 것은 일시적인 자선의 형태로는 가능하겠지만 그건 자선이죠. 자선. 그렇죠. 지속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위 정치적으로 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 그런 좋은 가치를 향해서 투자하는 자본이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라에서 1년에 거의 30조나 되는 R&D를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자들이 많이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만 산업화가 되기는 너무 작은 돈이거든요. 30조가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애매하지만 그 돈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그래서 더 큰 금융 자본이 다시 이 과학기술계로 좀 들어오고 산업자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아장항이 안 될 것 같다. 그렇죠. 네? 네. 창의성을 가지고 네. 인간이 좀 더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런 좋은 기업들을 만드는데 많이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오래간만에 된 거를 요 정도 마무리 해볼까요? 그러죠. 좀 얘기를 체계적으로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일단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워밍업 정도로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부터 조금 더 체계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